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수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2주 동안 방역 수칙과 거리 두기에 대한 정부의 합동 특별 점검이 실시됩니다. 단계적인 일상 회복 전환에 따라서 방역의 긴장감이 풀어지고 외국에서도 재확산 사태가 빚어져 취하는 조치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주요 소식을 안기령 앵커가 먼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 전대위 첫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부동산 개혁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선 후보 선출을 이틀 앞둔 국민의힘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자 서민단국대 교수는 호남 비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검사에 이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공수처에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개입 정황에 대해 부인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전 기자와 남욱,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개발이익 완전 환수제 등 부동산 개혁에 손발을 맞추며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젊은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에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첫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후보의 첫 주문은 역시나 부동산 대개혁입니다. 부동산 개발이익 완전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분양 원가 공개 제도를 망설임 없이 추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반드시 국민에게라고 하는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온갖 제도들을 새롭게 만들거나 보고 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재명표 부동산 개혁에 민주당은 이재명표 민생국회로 손발을 맞췄습니다. 특히 개발이익 환수제는 당론 입법으로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확실하게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내일 정책의총을 통해서 입법 발의, 당론의 입법 발의해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할 것입니다. 야당을 향해선 추가 개발이익 확보를 두고 이 후보를 공격했던 만큼 법안에 찬성할 것으로 믿는다고 압박했습니다. 부동산 민심 되돌리기와 함께 이 후보는 열세 지지층인 청년 민심 사로잡기에도 젠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른바 롤드컵으로 불리는 온라인 게임 월드 챔피언십에 도전한 우리나라 선수단의 선전을 응원하는가 하면 여러분의 투혼 덕분에 전 세계가 소환사의 협곡을 우리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화의 날을 맞아 직접 웹툰을 그려보며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앞두고 먼저 본선에 오른 이재명 후보의 보폭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민심을 사로잡기 위한 이재명표 정책과 소통 행보에는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이 필요하다며 당 차원의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당장은 여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견제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김태민 기자입니다. 또 우리 전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고 또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후보는 선대위 출범 후 첫 일성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필요성을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면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국가 부채 비율은 이렇게 전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이런 비정상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적정 규모의 가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하지만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기도 전부터 정부는 난감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당장 올해 안에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엔 여력이 없다며 내년 예산 반영 역시 쉽지 않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돈이 쓸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게 빤하거든요. 막 여기저기서 무슨 어디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집으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놓고 견해차를 드러냈던 당정 간 불협화음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상황.
이런 가운데 야당 역시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소비를 위해서 진짜 한 1, 2년 정도 오히려 시간만 기다려왔던 분들이 소비 성향이 굉장히 강한데 왜 소비 진작성 지원금으로 이걸 써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효율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있어서 이재명표 민생정책을 상징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시작도 하기 전부터 정부와 야당의 이중견제에 놓이게 됐습니다. 평소 재정당국을 거침없이 비판해온 이재명 후보가 당정 간 엇박자 속에 시작될 예산 전국의 파고를 어떻게 넘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공개 지지한 서민 교수의 호남 비하 발언 파문 속에 최종 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단일화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서민 단국대 교수는 자신의 유튜브 동영상을 소개하는 화면에서 일부 극우 세력이 호남을 비하할 때 쓰는 용어로 홍준표 의원을 표현했습니다. 홍준표 캠프는 서민 교수가 자타공인 윤석열 캠프의 스피커라면서 지지층 결집에만 혈안이 된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낯이 뜨거워서 참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학생들 앞에 서느냐. 유승민 전 의원과 호남을 찾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윤 전 총장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후보 본인의 전두환 옹호 발언에 이어 지지 교수의 호남 비하 표현 논란까지 당 차원의 호남 동행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겁니다. 당에 입당한 지 얼마 안 되는 후보가 또 그 캠프가 이렇게 한 방에 날리는 걸 보고 저는 이거는 정말 해당 행위 아니냐. 지지를 받는 후보가 강력한 의지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선을 그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논란이 된 서민 교수의 발언에 선을 그으며 애둘러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정 지역이나 또 이런 어떤 대상을 좀 존중하지 않는 그런 발언은 어느 누구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사이에 야권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신경전도 일찌감치 시작됐습니다. 다자구도도 자신이 있다는 안 대표의 반응에 이 대표도 단일화는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아니라고 대받아쳤습니다. 양당에 실망을 하고 양쪽 후보들의 도덕성이나 능력에 실망한 분들이 정말로 많이 계십니다. 당의 여러 가지 개혁을 오히려 후보가 선출된 직후부터 강하게 후보도 받아 추진하는 모습 보였을 때 저희가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지 언제까지 정치공학으로 선거를 칠 수는 없습니다. 국민 6천 명을 상대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도 시작된 가운데 사흘째를 맞은 당원 투표율은 60%를 넘겼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들으신 대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자 가운데 한 명이자 기생충 전문가인 서민 단국대 교수의 호남 비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볼까요? 서 교수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홍어를 먹으면서 윤 전 총장의 경쟁 상대인 홍준표 의원을 비판하는 형식의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영상의 썸네일, 즉 미리 보기 화면에는 윤석열을 위해 홍어 준표 씹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홍어 준표를 빨간색으로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홍어라는 단어는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 등에서 호남 비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 교수는 윤석열 캠프가 운영하는 공식 유튜브 채널의 진행자로 활동하며 윤 전 총장에 대한 지지를 꾸준히 표시해왔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서 교수는 SNS를 통해 죽을 죄를 지었다고 사과하면서 자신은 썸네일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썸네일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PD도 유튜브 계정을 통해 자신의 사려 깊지 못함으로 발생한 일이라며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어라는 표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파생되는 어준이라는 단어가 재밌겠다 싶었다며 방송인 김어준 씨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서 교수의 입장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제가 잘못했고 원래 제가 3월 지나면 선거 대통령 선거 끝나면 원래 이제 정치 관련해서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는데
뭐 조금 일 어차피 그럴 거 그냥 지금 그만두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냥 정치 말고 그냥 지필이나 하고 그냥 애들 가르치고 연구하고. 방송에서 굳이 홍어를 먹은 것에 대해서는 지인이 보내줬기 때문이라며 내용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인이 홍어를 보내줬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먹을까 하다가 그냥 제가 먹방으로 그냥 쓰자. 홍어 먹으면서 라이브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거고요. 홍어 한 점 먹고 한마디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을 했고, 뭐 그때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홍어 맛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끝이었고. 하지만 서 교수의 홍어 관련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서 교수는 지난해 9월에도 정부의 검찰 개혁을 비판하며 홍어 표현을 썼습니다. 홍어 거시기가 된 검찰개혁. 그래서 사실 이게 왜 이게 그러니까 검찰개혁이 지금 제대로 안 됐다 이런 뜻일까요? 시작은 창대했는데 이제 끝이 너무 좀 쪼그라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홍어 거시기가 그런 겁니까? 예, 그게 그 지방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전라도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교수님, 제가 전라도인데요. 전라도인데. 호남 비하 논란에 대해 윤 전 총장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후보님 지지층에서 홍어 준표 등 상대 후보에 대해 다소 과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홍어 준표. 그게 무슨 뜻이에요? 홍어 준표. 홍어. 고기 물고기. 전라도 비하 발언이죠. 어떤 뭐 특정 지역이나 또 뭐 이런 어떤 대상을 좀 존중하지 않는 그런 발언은 어느 누구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개 사과 소동으로 가뜩이나 좋지 않은 호남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는 푸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 경선 최종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뉴스가 있는 저녁 안기령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 투표율이 60%를 돌파한 데 이어서 오늘부터 이틀 동안은 국민 여론조사도 진행됩니다. 전국 상황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한 57만 명 선거인단인데 그중에 60%를 넘겼다. 네. 몇 %까지 올라갈까요? 대단한 흥행입니다. 예, 내일 저녁이면 끝납니다. 예. 이제 모바일 투표는 어제 그제 끝났고 오늘은 AI 투표가 시작됐고 내일까지입니다. 나흘 중에 사흘이 지났죠. 지금 이 오늘 오후 5시 기준으로 보니까 61.46% 이 정도 돼요. 이미 뭐 역대 최다 투표율을 지금 막 경신하고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내일 70%가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제 공약을 한 대로 이준석 대표가 한 달간 탄수화물을 끊지 않겠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이제 약간 속도는 꺾여 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65%는 좀 무난히 넘길 것 같고요. 70%는 조금 미달할 것 같아서 뭐 한 67, 8%로 어쨌든 굉장히 뜨거운 투표를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건 좋은데 이 뜨거운 게 누구를 향한 지지열이냐라고 할 때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는 그게 다 내 거다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그런 계산이 각각 나오는지 한번 좀 들어보죠. 들어보죠. 홍준표 후보의 그런 지지를 하시는 분들의 한 3분의 1 가량은 대체적으로 뭐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아니면은 뭐 대장동 게이트 특검을 반대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실상 본선에 가면은 우리를 찍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한 의문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꼬준표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홍준표가 아니고 꼬줬다. 그런데 우리 당심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심은 20대, 40대도 윤석열에 대한 지지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석 달 동안 캠프를 끌고 오면서 단 한 분의 구설수도 없었다고 자부합니다. 근데 상대 진영은 하루에 구설수가 하나씩 터졌습니다. 호남 비하 발언을 하고 호남 인사 한 2~3명만 영입하면 그게 희석되는 줄 알고 있었고 이미 집에 가야 할 사람들 무더기로 데리고 오는 거 그것은 자기가 이기는 길이 아니라 후퇴 정치로 돌아가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예, 이게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국민의힘으로 새로운 당원들이 몰려들었는데 이준석 대표 때 한 번, 네. 그죠? 윤석열 총장이 들어갈 때 이제 한 번, 또 나중에 홍준표 사이다 발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한 번. 그래서 새로 이제 모인 것들이라 파악하기 어려운데 아무튼 젊은 신규 당원은 홍준표 쪽이 조금 많다고 이제 얘기들을 하고 기존의 당원들은 역시 윤석열 후보가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다. 뭐 이렇게 분석하면 맞겠습니까? 뭔가 이제 여론조사 분석의 지표들을 동원해서 예. 각자 캠프가 자신의 후보에 유리한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 들어보셨지만 다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과학적이냐 하면 이건 아직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2030, 40은 정말 뭐 398 후보다라고 이제 홍준표 후보가 윤 후보를 비판했습니다만 그럼 그 나머지 퍼센테이지는 다 본인에게 올 것이냐 확신할 수 없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 50대 이상은 다 압도적으로 윤석열이다. 정말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두 분이 강구하고 있는 것은 어떤 세대나 성별, 성비나 지역 특성 여기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움직이는 투표가 아니고 지금 이 뜨거운 열기는 양자 다 인정하듯이 첫째,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당원 투표율에 반영돼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양대 세력이 다 결집하고 있다. 우리 후보가 이겨야 되는데 팽팽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아 우리 후보가 당심에선 뒤지고 있대. 우리 후보가 민심에선 뒤지고 있대. 그럼 그걸 우리가 채워줘야지 하고 결집하기 때문에 뜨거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세력은 다 결집하고 있어요. 어느 쪽이 더 많이 결집했느냐의 문제인데 이것은 후보의 언행을 보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눈 감고 토론회가 누가 유리했든 무슨 실언이 나왔든 상관없이 난 오직 윤석열, 난 오직 홍준표 이런 이제 강성 지지층이 코어에 있는 거고요. 핵심에. 그 주변은 움직이는 스윙 보터들이나 중도층이 있는데 그건 10번의 토론회를 보고 지금 결정하는 거라고요.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본선 경쟁력은 누가 높지? 민주당을 보니까 용광로 선대위를 하는데 이재명 이 후보가 상당히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걸 텐데 누가 저기 대결을 하면 이길까? 이걸 지금도 계산하고 있는 분들이 투표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실수를 많이 한 쪽이 지고요. 실수를 덜 한 쪽이 이기고 그리고 인상적인 득점을 한 쪽이 이기게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내일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도 분석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중에 누가 제일 낫습니까라고 물으면 홍 후보가 앞장을 서는데 이제 안철수, 심상정 후보를 집어넣어서 다음에 네 사람의 후보 중에서 대통령으로 누굴 뽑겠습니까 하면 이땐 또 윤석열 후보가 앞으로 간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일단은 현실적으로는 이 가상 양자 대결보다는 지금 양자 구도로 처음에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점점 다자 구도로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안철수 대표는 완주하겠다. 단일화 없다. 단일화 굳이 한다면 나로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준석 대표는 그럴 일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 지금 양강 구도인 이재명, 윤석열 혹은 홍준표 이 사이에 안철수 있죠. 심상정 후보 나왔죠. 완주할 게 뭐 확실시되죠. 김동연 경제부총리, 전 경제부총리 나오죠. 그럼 최소한 오자 구도인데 여기 또 어떤 분들은 이번에 또 허경영 후보가 나온다면서 이런 관심들도 있어요. 그럼 어쨌든 명실공히 다자 구도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적어도 2, 3% 작게는 1%씩 나눠 가지면 과연 이 보수표를 뺏어가느냐 진보표를 뺏어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초박빙이 예상되는 내년 차기 대선에서 지금 변수는 너무나 많다. 어느 쪽도 낙관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다른 후보들 걸 다 합치면 한 10%는 된다고 치고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윤 또는 홍 아니면 뭐 그렇게 둘 중에 누군가 그다음에 이재명. 근데 다자 대결에서는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현재 시점 여론조사에서는 다소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누구를 원하는 것 같습니까? 누가 더 상대하기가 좋긴 좋은데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애초에는 이게 뭐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자, 윤석열 후보가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 그럼 윤석열을 상수로 놓고 이제 이 전략 시나리오를 짜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들여다보면 볼수록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좀 흥미로운 얘기를 했죠. 좀 이제 그 야당의 토론회를 보면서 웃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마치 코미디나 개그처럼 본다. 희화화했는데 야당은 조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이제 민주당에서 이걸 팩트라고 얘기하는 거고 국민들이 다 지금 비웃고 있지 않느냐. 뭐 잘했다고 이제 저 토론회에 대해서 자부할 수 있겠느냐 이런 비판인데 지금 이제 이런 대목에서는 토론회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과연 윤석열 후보가 올라간다면 이재명 후보의 뭐 좀 화려한 언변,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강공을 던지는 정책 드라이브 이런 걸 받아칠 수 있겠느냐. 예. 사실은 플랫폼 노동자 문제 하나만 유승민 후보가 턱 던졌는데 상당히 장고하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현안에 대해서 막 질문을 던지면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이게 핑퐁처럼 받아칠 수 있겠는가. 그때마다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면 토론에서 밀리는 현상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 지지율이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윤 후보가 쉽다고 민주당은 준비해 왔던 것 같아요. 스파링을. 예. 근데 홍 후보도 지금 만만치 않은 게 민주당은 홍 후보 쪽으로 조금 배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만이 아니라 빅데이터를 보니까 홍 후보에 대한 언급량, 버즈량이 훨씬 더 많은 것 같다.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변을 일으키면서 당선될 때처럼 홍 후보가 본선 주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서 약간 난감해했는데 지금 민주당 상황을 보면 누가 올라와도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만만치 않습니다. 정권 만만치 교체 않습니다. 여론이 너무 양쪽 다 높아서. 만만치 예. 않죠. 아무튼 그 민주당 얘기를 해보죠. 이재명 후보가 오늘 이제 후보로서 네. 첫 선거대책위원회를 이제 주재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얘기,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던데 한번 좀 들어보시죠. 네. 예. 위기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저들이 이런 부당한 주장을 하고 부당한 공격을 할 때가 바로 우리가 반격할 기회입니다. 저는 가장 좋은 부동산 대개혁 환경이 대개혁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 또 뭐 구체적으로는 한도 최저한의 증액이라든지 또는 제외 대상자들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라든지 또 우리 전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고 또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취약했다고 지적받는 부분이 부동산 문제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든 좀 다듬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에게 가장 이제 의혹으로 제기돼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것도 이제 어떻게든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뭐 그 두 가지를 그래서 계속 언급하고 재난지원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대장금은 언급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이것은 이제 국민의힘 게이트고 그쪽 인사들이 많은데 지금 본인은 전액을 다 공공으로 환수하고 싶었지만 시의회 반대 등 당시에 보수층의 반대 때문에 절반 정도밖에 안 된 것이다. 그렇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국감에서 보니까 공공이익의 환수를 그렇게 주장한다면 좋다. 그럼 이제 우리가 뜻이 맞았으니 그렇게 한번 추진해 봅시다. 대통령이 되면 강력하게 공공환수를 이제 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기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장동은 적어도 정치적인 수사학으로는 이걸 자꾸 이제 전화위복으로 만드는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문제는 이제 검찰 쪽 수사입니다. 그러니까 수사에서 뭔가 이제 이재명 당시 시장과 연관성이 나올 것이냐. 이 오늘 밤에 당장 관련자 이 대장동 패밀리의 구속 여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좀 여론조사상으로 보면은 적지 않은 다수가 이재명 지사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게 도의적 책임일 수도 있고 행정적 책임일 수도 있고 혹은 법적 책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지켜볼 문제인데 제일 여기서 좀 걱정되는 대목은 정부가 이 드라이브를 받아주지 않을 것 같은 기류예요. 왜냐하면 예산의 문제거든요. 지금 정기국회 12월 2일이면 내년 예산이 짜여져야 되는데 국회도 이제 증감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선 주자, 여당의 주자가 돈을 더 써야 한다. 세수가 많지 않느냐. 계산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오늘 김부겸 총리 분위기를 보면 당정 분위기가 사실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정기획 담당자를 장관을 뭐 부총리를 야단치면서 끌고 왔는데 그렇죠. 그런데도 뭐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하는 공약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오면 김부겸 총리로서는 지금 대답 잘못했다가는 꼼짝없이 얽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 김부겸 총리는 일단은 재정 여력 없다. 오늘 이렇게 선은 그었어요. 일단 그렇게 놓고. 근데 지금 어제 출범식 때 당장 이제 이 후보가 된 이재명 후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30만 원에서 50만 원 국민들에게 더 주어야 한다. 전 국민에게. 이번 정기국회 때 이게 통과되도록 내가 애를 쓰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당장 12월 초반에 결정이 나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이재명 후보의 뜻대로 재난지원금이 추가 편성이 될 것이냐. 그럼 다른 예산에서 좀 각출을 해야 되겠죠. 혹은 이제 김부겸 총리 말처럼 재정 여력은 없으므로 이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분은 나중에 얘기하자.
그러면 나중이라는 건 언제냐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예. 대통령이 되면 이거 추진되겠죠. 추경을 해서라도. 그렇죠. 이게 1호 공약이 되는 셈입니다. 물론 1호 공약은 성장 회복에 방점이 찍혔는데 이건 좀 포괄적인 얘기니까 어쩌면 재난지원금의 100% 지급 완수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과제가 될 수 있는데 당선됐을 경우에 근데 문제는 지금 당장 여당 후보와 정부가 재정과 예산을 놓고 조금 불협화음을 나타낼 조짐이 있다. 그렇죠. 이건 그렇게 좋은 징조는 아니겠죠. 뭐 당을 여지껏 끌고 온 기조도 있고 네. 정부는 현실적인 재정 문제에 또 엉켜 예. 있을 테고. 사실 최근에 그 부족하게 줬다고 이재명 후보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당론은 송영길 대표를 포함해서 100% 이번엔 다주자였는데 그게 기재부에 막혀서 결국 보면 90도 아니고 애매한 88%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정부도 재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후퇴하거나 네. 양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정부 당과 이제 협조를 잘 해 나가는 네. 문제도 있지만 문제는 선거대책본부를 크게 꾸렸는데 네. 뭐 공동 뭐 위원장 해갖고 다 여러 명, 집어넣고 13명이죠. 공동 선대 본부장에서 또 다 집어넣고 그렇죠. 해서 네. 크게 꾸리긴 했습니다만은 뭐 꾸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띄워주는 게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이낙연 캠프 쪽에 있던 서른 본부장만 해도 네. 여건 야건 뭔가 좀 마음에 쏙 드는 후보 없다. 네. 다 결함 있는 후보들이다. 고만고만하다. 예, 본인이 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리고 난 떠난다 하면서 미국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상당히 좀 원팀이 되기 위해서 영광로가 되기 위해서 본선 주자가 된 이후에 이낙연 후보와 차담도 하고 또 이제 서른 의원에게 안아주십시오 해서 이렇게 이제 포옹하는 장면도 연출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위원회에 이제 이 선대위원회에 들어오는 것에 어쨌든 다 동의를 하고 물밑 교섭까지 해서 직함들을 다 나눠 가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서른 의원의 저에게는 다소 충격적일 수는 있는데 저는 저것도 해석하기 나름인 것이 예. 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자, 내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가지 말자. 지금 여야의 상황은 비슷하다. 저쪽의 단점이 윤석열 후보의 장단점과 또 홍준표 후보의 장단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두 사람의 캐릭터가 다르기 때문에 누가 올라오든 장단점은 있는 거고 이재명 후보도 그럼 민주당은 100% 완벽한 후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지 네. 않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건데 이왕 이 적대적 관계에서 경합을 벌일 때 저격수 역할을 했던 서른 의원이 다른 아마 위원장은 본부장은 저런 얘기는 못할 거예요. 네. 근데 우리도 좀 겸손하게 우리 후보의 흠결도 제대로 들여다보고 성찰하면서 가자라는 일침으로 해석을 한다면 사실은 뭐 못 나올 이야기는 아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 후보의 문제를 얘기하고 우리 후보가 고치는 모습 윤석열 후보로 예를 들면 꼭 전두환 후보 발언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즉시 사과하시죠. 그러면은 사과를 바로 했어야죠. 그러면 이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일을 키우지 않았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직은 출발점이기 때문에 비화되진 않을 것 같은데 예. 한참 달리고 있는 와중에 저런 얘기가 나오면 다들 이제 그렇죠. 힘이 탁 풀리죠. 뭔가 힘이 좀 네. 맥이 풀릴 수밖에 아직은 없는 아니다. 발언이긴 해요. 예. 예. 뭐 고만고만하던 약점과 장점이 뭐 네. 섞여 있든 간에 네. 소속이 있으니까 나는 내가 속한 당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할 만한 정도의 지금 지위와 네. 예, 그 어떤 뭐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저러니까 좀 맥이 풀리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또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역시 언론에 대해서 네. 과감한 개혁을 늘 얘기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특히 보수 언론에 대해서는 그렇죠. 상당히 좀 강한 어조로 비판도 많이 했고 거기다가 또 검찰하고도 뭐 검찰 공화국이냐 검찰 그렇죠. 개혁해야 된다라고 드라이브를 상당히 강하게 네. 걸었기 때문에 검찰 언론의 뭔가 비협조적인 내지는 뭔가 네. 좀 이렇게 부정적인 예. 어떤 그 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언론 지형은 거의 뭐 이제 서로 다 파악돼 있는 상황이고 국민들도 뭐 알만한 국민들은 이 언론은 지금 이제 여권 후보에게 누구 편 좀 우호적이다, 예. 상당히 적대적이다, 부정적이다 이 정도의 이제 언론은 다 색깔들이 어느 정도 이제 위치 파악이 돼 있는 상황이라 지금 지난번에 보시면은 바로 이야기할 때 조선일보의 보도가 나오자 기자회견을 바로 열어서 가짜 뉴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예. 때로는 또 법적 조치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이래서 언론중재법이 필요하다. 사실 야당 의원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질의를 던지는 국감장에서 의원에게 이래서 면책특권을 없애야 하는 겁니다. 예. 대놓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위기로 이제 언론에 대해서도 맞대응해 갈 텐데 검찰은 좀 달라요. 검찰은 지금 나름 이제 하나의 실마리를 쥐고 있는 게 예. 오늘 대장동의 이제 구속 여부 문제도 초미의 관심인데 김만배 최대 주주는 행정가로서 당시 이재명 시장은
본인의 최선의 일을 한 것이고 우리는 그 지침에 따라서 그 응찰해서 낙찰받고 사업을 했을 뿐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검찰이 아니다. 이재명 당시 시장이 뭔가 위법한 행위들에 대해서 보고받고 알고 있었다라는 발표를 하게 되면 대선 과정의 그 파장은 굉장히 클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진실과 팩트를 가지고 어떻게 맞서 싸워 나갈지 이건 본인이 정말 깨끗해야 가능한 문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 아마 이재명 후보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뭐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는 조금 이따가 또 다른 전문가하고도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특히 핵심 쟁점인 배임 혐의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예,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 여부 아직 결정 전인 거죠? 네, 아직입니다. 오늘 밤 늦게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즉 영장실질 심사는 오후 2시쯤에 끝이 났습니다. 오전부터 3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됐는데 1차 영장심사 때보다 1시간가량 더 길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단 모두 PPT 자료를 활용해 공방을 벌였고요. 쟁점은 역시 배임 혐의였습니다. 김 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과 이익 배분 과정에서 막대한 특혜를 받고 공사에 최소 65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유 전 본부장에게 특혜 대가로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화천대유 회사 돈을 빼돌려서 실제로 5억 원을 건넨 혐의 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만배 씨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정책에 따랐을 뿐이라고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신 거고 행정을 저희는 이제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에 진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씨는 또 유 전 본부장에게 많은 돈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할 이유가 없다면서 모두 곡해고 오해라고 말했습니다. 신문 뒤에는 정영학 회계사가 설계하고 쌓아 올린 성을 검찰이 공격하고 있는데 자신이 잘 모르는 걸 방어해야 해서 곤혹스럽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이에 맞서 검찰은 공모 지침서와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 동시에 중형 선고가 예상돼 도망과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면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예, 김만배 씨와 공범으로 지목된 남욱 정민용 변호사도 구속 심사를 받았는데요. 이 역시 결정 전인 거죠? 네, 아직입니다.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영장심사는 오늘 오후 3시부터 2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영장심사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남 변호사는 말을 아꼈습니다. 오늘 영장 청구된 심경이 어떠세요? 어떤 점 위주로 설명하실 건가요? 배임 혐의는 인정하세요? 네,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영장심사는 남 변호사와 같은 판사가 진행을 했는데 앞서 남 변호사의 신문이 길어지면서 다소 늦게 시작됐고요. 조금 전에 끝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의 추천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한 뒤 공모지침서 작성과 사업자 선정에 깊이 관여한 인물입니다. 남욱 정민용 변호사는 김만배, 유동규 두 사람과 함께 배임과 뇌물 등의 혐의를 함께 받는 공범 관계입니다. 이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여부는 김만배 씨보다 더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이 김만배 씨는 물론 남욱, 정민용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으면서 이른바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기각되면 부실 수사 논란이 재점화되고 수사 동력 약화가 불가피해서 특검 도입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우철입니다.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검사에 이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공수처에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영장이 기각된 손 검사는 물론이고 김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관련 증거와 진술 등을 토대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손준성 검사를 상대로 고강도 조사를 벌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바로 다음 날 또 다른 핵심 인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했습니다. 비공개 소환 통로 대신 청사 앞까지 걸어오는 길을 택한 김 의원은 포토라인 앞에 서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공수처부터 겨냥해 사실상 윤석열 수사처라고 지칭하며 이번 수사가 부당한 선거 개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보자 조성은 씨와의 통화에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시하거나 관여한 내용은 없었다며
고발 사주는 실체가 없는 의혹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언급하신 이유는 왜 언급하셨던 건가요? 아니 그 내용을 보시면 알잖아요. 그동안에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윤석열이 지시를 했다랄지 그 사람과 협의를 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고발 사주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실체가 전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김웅, 조성은 통화 녹취록과 텔레그램 메시지 손준성 보냄을 근거로 고발장 전달 과정과 검찰 개입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공수처는 김 의원이 녹취록에서 고발장 작성 주체로 언급한 저희를 검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김 의원은 기존 입장대로 고발장을 누구에게서 전달받았는지, 누가 작성했는지가 기억나지 않는다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에 앞서 녹취록 속 저희가 누구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공수처가 오히려 제보사주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반격하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증거가 된다고 하면 우리 원장님이 원하는 날짜가 아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제기된 여러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만큼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 모두 재소환해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핵심 피의자인 손 검사와 김 의원의 진술 내용에 모순이 있다면 두 사람을 동시에 불러 대질 조사를 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수처는 두 사람의 진술 내용을 분석한 뒤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결론 낼 전망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네,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이어서 오늘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전 기자와 남욱 변호사, 정민영 변호사도 구속 실질심사를 오늘 받았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사건 관련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웅 의원이 출석하면서 상당히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한번 출석하는 모습 같이 보시죠. 네. 예. 공수처가 만들어지게 되면 윤석열 수사처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이 강제 수사를 하라라고 지시를 하자 즉각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이런 정근대적인 그런 일들이 다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조성은 씨와의 녹취록에 나오는 저희는 누구인가요? 저희가 만약에 증거가 된다고 하면 우리 원장님이 원하는 날짜가 아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언급하신 이유는 왜 언급하셨던 건가요? 아니 그 내용을 보시면 알잖아요. 그동안에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윤석열이 지시를 했다랄지 그 사람과 협의를 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고발 사주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실체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예, 결국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공수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뭔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한 어떤 정치적 표적 수사가 있다. 그 다음에 공익 제보자인 이제 손정은 씨에 대한 또 그 문제도 있다. 뭐 이런저런 것들로 이제 프레임을 옮기고 싶어하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정치인이시니까 이제 정치인으로서 이 사건의 정치적인 의미와 정치적인 반발을 이제 주로 얘기를 한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수사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무조건 혐의가 있는 것을 확인한 뿐만 아니라 혐의 여부들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김웅 의원으로서는 처음에는 전혀 기억이 안 나고 특별한 게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녹취록의 내용들을 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이게 단순하게 제보 중에 하나를 전달한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그 파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고심하면서 논의했던 흔적들이 어찌 보면 자신의 육성으로 나온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수사 자체에 대해서 물론 개인적으로 반감이 있을지는 있더라도 그렇다면 자신이 거기서 언급했던 내용들은 뭐고 특히나 어떤 당시의 현직 검찰총장을 피해자로 하는 고발 사건에 관해서 왜 당시의 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논의를 하고 고발 내용들에 대해서 논의를 할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책임 있게 밝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김웅 의원과 어제 이제 출석했던 검사의 이제 손준성 검사의 이런저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손준성도 아닌 김웅도 아닌 제3의 인물이 그 사람들의 이름과 이런 것들을 막 도용해 가면서 그 조성은 씨나 김웅 의원한테 접근해 가지고 뭔가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정황상으로 이게 성립이 될까요? 정황상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근데 이 사건의 의혹에서 가장 핵심은 상하 내외를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하 내외. 소위 말해서 직권남용이라는 게 있고 또 한축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있죠. 직권남용이 성립되려면 검사 한 명이 단독적으로 한 게 아니라 위아래사의 지시 상하 간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준성 검사 개인의 기억뿐만이 아니라 손준성 검사의 상하 당시에 있었던 직책상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개입하고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 본인들의 진술이야 당연히 다 부인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시체적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고 내외라는 거는 이것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당시 현직 검찰총장과 검사와 그리고 당시 정당들이 개입해가지고 이것들을 진행했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대지조사 얘기도 나왔는데 두 당사자의 진술 그 내용보다는 그 진술에 불일치한 부분들, 그 허점들 그리고 그래서 상하 내외 다른 당사자들과 연동되는 부분들을 어찌 보면 대지 등의 조사를 통해 가지고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고발장 이제 파일은 있는 거고 이거는 뭐 어디 누군지 모르지만 떠돌아다니다 걸린 거다라고 하는 거고 나머지는 기억이 전혀 안 난다 그러면 그럼 그래도 뭔가 물증을 제시해야만 공수처는 수사가 진척이 될 텐데 물증이 뭐가 나올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것들의 첫 번째는 사실 양쪽 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건데요. 특히나 이제 손준성 검사 개인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직권남용이라는 게 성립이 된다면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없는 일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손준성 검사의 부하로서 당시에 했었던 검사들이 어떤 것들이 개입됐는지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관련돼서 이 고발장에 첨부됐던 판결문을 열람했던 기록이 나왔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공교롭게도 특별하게 그거를 수사하는 팀이 아니라면은 왜 그 시점에 그런 것들이 열람했고 그것이 이 고발장의 작성과 전달 과정과 어떻게 개입되어 있는지를 어찌 보면 이 두 사람보다도 이 두 사람의 주변 상하 내외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럼 공수처는 그런 사람들을 다 부르고 거기서 새로운 물증들을 계속 이제 찾아 나가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손준성 검사는 뭐 공수처에서 한 13시간 정도 조사를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13시간 조사하면서 공수처가 뭔가 손 검사한테서 찾아냈을까요? 사실은 이제 손준성 검사에 대한 조사는 어찌 보면은 그 조사를 통해서 찾아낸다기보다는 그동안에 충분히 조사를 해서 다져놓은 증거들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상대방을 어떻게 보면 관련된 내용들 혐의자가 있다면 그 혐의에 대해 가지고 확인하는 절차가 되어야 원래는 맞습니다. 원래 핵심적인 피의자들은 가장 마지막에 소환을 하지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13시간이 걸렸다는 것들은 어찌 보면 지금까지 손준성 검사 내외와 그리고 상하 간에 조사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손준성 검사가 부인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문제 제기나 모순되는 부분들을 파고드는 내용들로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은 손준성 검사나 김웅 의원이 사실은 뭐 검사 출신이고 검사이기 때문에 이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최선의 답변들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결과적으로는 당사자들의 진술이 아니라 내외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의 중요한 객관적인 물증이 이 사건의 향방을 가르는 결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손 검사는 아니다. 그다음에 김 의원은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해서 그냥 계속 가고 있고 그 주변 사람들 또는 주변의 증거들을 찾아서 맞춰 나가야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대장동 의혹 관련한 수사도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만배 전 기자, 그다음에 남욱 변호사, 또 새로 떠오른 정민용 변호사, 이 구속 영장이 청구되면서 실질 심사가 열렸습니다. 이들의 출석 모습도 한번 같이 보시죠. 배임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지침 따랐을 뿐이라 입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그분은 뭐 최선의 행정을 하신 거고 저희는 그분의 그 어떤 행정 지침이나 이런 걸 보고 한 거기 때문에 뭐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신 거고 행정을 저희는 이제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에 진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규 전 본부장이 받아야 할 돈이 있다고 했는데 그 돈이 혹시 700억인지 그렇게 뭐
많이 줄 이유도 없고 그렇게 큰 액수가 큰 부분을 이렇게 약속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다 곡해고 오해입니다. 오늘 영장 청구된 심경이 어떠세요? 어떤 점 위주로 설명하실 건가요? 배임 혐의는 인정하세요? 오늘 영장심사 출석 심경 어떠신지 억울한 점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죄송합니다. 기자 출신은 상당히 정리를 해서 설명을 했고 변호사들은 아무 얘기를 안 하는군요. 그런데 이제 김만배 전 기자의 이제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이재명 시장이 당시 성남시장이 최선을 다해서 잘했고 우리는 모른다 그냥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다 따라갔다 이렇게 해갖고 그 뒤로 이제 슬그머니 이제 숨어버리는군요. 네. 아.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정치 진영마다 굉장히 다른 눈으로 보고 있죠. 예. 어찌 보면은 사실은 그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업자들이 만약 부정과 비리를 저질렀다고 한다면은 뭐 거기에는 대단한 어떤 정치적인 철학이 있지는 않습니다. 예. 최대한의 이익을 보기 원하고요.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정치적 다툼이 있다면 그 다툼에 각각의 그늘에 숨어가지고 제대로 된 거를 못 보게 하는 거를 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사실 이 사건에 있어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것들, 오늘 영장이 청구된 부분들은 아까 김만배 씨가 공모지침서를 우리는 따랐을 뿐이다. 예. 정책적 판단에 따랐을 뿐이다라는 건데 이번에 기소된 내용과 영장 청구 내용에 따르면은 그 공모지침, 그 기준이 사실상 이 민간업자들이 만들어놓은 설계대로 공을 동원해가지고 했다는 것들에 대한 것을 전제로 예. 기소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함구하고 그냥 우리는 거기 따랐을 뿐이다라는 거는 사실은 어찌 보면 완곡하게 표현하면 이 공사지 전체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로 보이고요. 예.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이 부분들도 정치적으로 결부시켜가지고 이와 관련된 어떤 수사나 논쟁들을 좀 피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업자들이 미리 짜놨던 어떤 계획대로 공모지침서에 반영이 되도록 이제 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중간다리 역할을 했다고 해서 이제 새로 정민영 변호사가 이제 그렇습니다. 계속 이제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뇌물하고 횡령 액수가 맨 처음보다 줄어들었고 배임 액수도 1,000억 단위가 아니고 650억 정도로 다시 줄었어요. 이건 뭐 안전하게 작은 영장 청구를 위해서 확실한 것만 챙겨서 그런가요? 그럴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이번에 영장 청구기 때문에 유동규 씨 사례를 보듯이 솔직히 기소는 추가적인 기소들이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예. 특히나 이제 지난번에 김만배 씨 영장이 기각돼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그렇죠. 예. 어찌 보면 지금 제기됐던 혐의 사실들을 좀 넓게 펼쳐가지고 최대치로 해가지고 영장을 청구한 걸로 보이는데 각각의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직 수사가 미진하거나 소명이 부족한 부분들로 인해가지고 기각됐다는 판단하에서 그걸 최대한 이제 줄이고 단단하게 다져진 부분들을 중심으로 영장을 재청구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나머지 추가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이번 영장 청구에 빠졌다 할지라도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추가적인 기소가 될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서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새로운 거는 정민영 변호사가 중간 다리 역할을 하면서 정민영 변호사에게도 한 35억 원 네. 뇌물이 갔다. 이 내용이 이제 새롭게 눈에 띄고요. 그런데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던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이제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원 그것이 뇌물로 이제 보고 검찰은 수사에 들어갔는데 그 얘기는 이번에는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얼마 전에 추징 보전 결정까지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소위 말해서 뇌물이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소명을 해가지고 보전 처분을 받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왜 빠졌는지는 사실 저도 의아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봤을 때는 처음에 이제 곽상도 의원 쪽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내가 무슨 직무상 어떤 부정 대가로 받았는지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자기 소환 조사를 안 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는 원래 애초에 이제 얘기됐던 건 문화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를 해결한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보다 더 큰 틀에서 이 사업에 초반부터 개입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최근에 또 관련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직무 대가성과 관련돼 가지고 관련된 내용들을 추가로 수사해 가지고 영장에는 적시가 안 됐지만은 예. 기소 내용에서는 이분이 빠질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낮아 보입니다. 아무튼 공모해 가지고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쭉 해서 거기에 한 뭐 650억 이익이 돌아가도록 했는데 결국 돌아갔다는 이익은 성남시가 따지면 배임 혐의가 된다. 그렇죠. 그런데 이 배임이며 뇌물이며 이번 구속영장 들어간 대로 인정이 다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그 최소치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이번에 651억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 사건 관련해서 배임에서 그 금액을 배임으로 본다면은 금액의 추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일주를 가지고 있다면 그 비율만큼 가져가는데 왜 못 가져갔는가? 이게 첫 번째였고 첫 번째 영장 청구에는 이 부분이 되었자면은 이번에는 이제 평당 1,5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이 분양 수익을 낮춰가지고 한 부분만 특정이 돼서 651억으로 됐습니다. 플러스 알파로 그냥 추가 수사 여지들은 남겨둔 상태고요. 결과적으로 이번에 검찰이 기소한 내용 중에서는 평당 분양가에 대한 구체적인 조작 혹은 공모 정황들을 확인해서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 부분만 일단은 확정해가지고 얘기한 것으로 보이고요. 더 본질적으로 큰 부분, 그러니까 왜 소위 말해서 정당한 이익에서 일부분들을 제거해가지고 이것만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번 수사에서는 확실하게 이분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여지를 열어놓은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뇌물을 주기 위해서 자기네 사업체에서 돈을 빼는 건 그건 혹시 횡령이나 배임 둘 중에 하나 네, 그건 횡령이 바로 되겠군요. 횡령이 됩니다. 그럼 불법적인 원인을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유동규라고 하는 이미 구속된 인물과 이들 간의 관계가 밝혀지는 거기가 끝이겠습니까? 아니면 또 윗선을 더 나올 수 있는 구조로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겁니까? 그 부분을 열어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유동규 선에서 개입되거나 유동규 선에서만 개입된 것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지만 651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당 분양가 같은 것들은 실무진 차원에서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요한 이제 50% 일주에 해당되는 금액을 안 갖고 임대주택 부지 상당액이 1,822억 원과 관련된 공단 사업비로만 이제 한정됐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큰 틀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결제가 있을 것이고 이 결제에 있어서는 유동규의 배임적인 고의와 얼마나 공동가공이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이것이 유동규만 포섭이 돼서 이렇게 된 거라고 한다면 사실은 던져야 하는 의문점은 유동규 씨가 원래 여기서 사원으로 들어가서 승진해가지고 본부장이 된 사람이 아니죠. 갑자기 어느 순간 나타나가지고 사업의 정권을 했고 주주간 협약서에 사장 직무대행으로서 자기가 대표해서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그러면 유동규라는 사람이 이렇게 역할들을 수행하는 데까지 있는 정치적인 경제적 힘이 무엇인가가 결국 이 사건에 있어 나머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핵심적인 쟁점들을 밝히는데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게 성남시일 것이냐 또는 아니면 정치권의 굵직한 인물들일 것이냐 뭐 그것도 뭐 지켜봐야 되겠군요.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성남 내곡터널 내부에서 달리던 화물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연기가 순식간에 터널을 메우면서 대피하던 시민 5명이 다쳤습니다. 또 2시간 가까이 교통이 통제되며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아찔했던 당시 상황 신준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커먼 연기가 치솟고 이를 본 운전자 수십 명이 차량 사이로 황급히 대피합니다. 연기는 차량을 모두 덮칠 듯 빠른 속도로 터널 내부를 메웁니다. 완전히 시커먼 연기가 그냥 나오니까 사람들이 차가 거의 꽉 차 있었어요. 터널 안에. 그래가 사람들이 막 다 연기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이 다 대피하더라고요. 사고가 발생한 건 오후 3시쯤. 경기 성남시 분당 내곡 간 도시고속화도로 내곡터널 서울 방향을 주행하던 5톤 화물차에 불이 났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불을 피한 다른 차의 블랙박스엔 화물차 내부로 불길이 치솟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사고 당시 목격자는 폭발음이 연속해서 들린 뒤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차가 막히는구나 그랬는데 그 연쇄 폭발했어요. 폭발음이 한 6번, 7번 들려서 내려보니까 차가 한 20m 앞에서 이미 다 터져가지고. 소방당국은 장비 30여 대와 인력 110여 명을 투입해 40여 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터널 내부가 연기로 가득 차면서 대피하던 차량 운전자 5명이 연기를 들이마셨고 이 가운데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서울 방향 통행이 2시간 가까이 통제돼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졌습니다. 한쪽 거기 차량이 볼 일이 있어서 그쪽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지 못하고 할 수 없이 돌아왔죠. 소방당국과 경찰은 화물차 엔진룸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사흘째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600명대로 하루 만에 1,000명 넘게 늘었습니다. 방역 완화로 긴장감이 떨어진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백신 접종률이 낮은 10대와 접종 효과가 떨어진 60대 이상에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667명, 하루 사이에 1,000명 이상 급증한 것인데 이는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또 역대 네 번째로 많은 일일 감염자입니다. 수도권의 비중이 80%에 근접하는 등 수도권의 증가세가 두드러집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보통 주 초반에는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줄었다가 주 중반부터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번엔 급증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체 확진자 중 10대 확진자 비중이 24%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은 4주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접종률이 낮은 10대 확진자는 66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비중 역시 크게 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의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한 60대 이상 환자의 비율도 증가하면서 사망자는 18명이 늘었고 위중증 환자는 31명 추가되는 등 고령층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방역 완화의 영향으로 확진자 증가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저희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전환하면서 방역수칙을 완화함에 따라서 각종 모임이나 약속, 사회적 활동들이 활발해지고 있고 이 가운데 개인 간 접촉이 늘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 증가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말 헬로윈 축제의 여파와 지난 1일부터 시행한 방역 완화의 영향이 일주일 뒤에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확산세가 우려되자 정부는 특별 점검단을 구성해 2주 동안 유흥업소와 식당, 카페의 방역수칙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정부가 추가 접종을 4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10대에 대해서도 백신을 맞는 게 더 이득이라며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 관련 집단 감염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이곳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만 160건, 확진자는 2,400명이 넘습니다. 고령,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집중된 시설이라 백신 접종도 먼저 이루어졌는데 5월 접종 완료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백신 효과가 떨어져 돌파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이에 정부는 기본 접종을 완료하고 6개월 뒤 시작하는 추가 접종 원칙에 예외를 뒀습니다. 11월 중순까지 기다리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판단에 접종 완료 뒤 5개월부터 부스터샷을 접종하기로 한 겁니다. 또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이들 시설 종사자는 일주일에 한 번 PCR 진단 검사를 의무화해 추가 전파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4주 내에서 앞당겨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추가 접종을 받고 2주가 경과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이 주기적 검사를 면제하게 됩니다. 10대 백신 접종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상 회복 과정에서 방역이 완화돼 환자가 급증하면 위접종자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위중증에서 사망에 이른 확진자 1,735명 가운데 접종 미완료자는 94.1%에 달했습니다. 학생들의 경우도 사회 전반의 방역수칙이 완화됨에 따라 감염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는 대상들입니다. 예방접종을 받으시는 게 종합적으로는 훨씬 유리하실 것입니다. 16살에서 17살 접종률은 47.8%로 40만 명 넘게 백신을 맞았지만 12살에서 15살 접종률은 1.2%에 불과합니다. 예약률도 현재 28.4%에 그쳐 정부는 이달 12일까지인 예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가 시작됐지만 의료인들은 늘어나는 의료 수요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의료인 노조는 인력 충원 등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11일 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 서울역 선별진료소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지난달 하루 평균 700명 정도였던 이곳 검사자 수는 최근 1,000명을 넘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뒤 출장이나 휴가를 위해 음성 확인서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는 겁니다.
휴가 갔다가 잠깐 들어오고 직장 가기 전에 신체 검사하러 가는 아무래도 좀 번화하기 때문에 대유행 당시와 맞먹는 인파가 몰리면서 선별진료소 의료진의 피로도 다시 가중되고 있습니다. 강도가 세지기는 했는데 또 그래도 예방적 차원에서 저희는 검사를 그래도 받으러 오시는 게 단계적 일상 회복에 돌입하면서 확진자가 많게는 5천 명을 훌쩍 넘을 수도 있다는 예측에 감염병 치료 의료진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일선 병원의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이미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들은 뭘 해도 안 되는구나. 간호사들 전혀 안 바뀌겠구나. 그래서 진짜 자포자기 상태고 그냥 간호사들은 그냥 사직이 답이다라고 해서 진짜 사직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인 노조는 위드 코로나 이후 검사나 치료 등 의료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필요하면 병상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할 뿐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 인력 충원과 공공병상 확충, 간호사 1명당 환자 수 법제화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11일부터 조합원 3천여 명이 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코로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최전선에서 치르고 있는 전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임금 인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악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저희는 11월 11일 날 총파업 총력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미 서울대병원과 울산대병원 등 3곳이 파업을 위한 쟁의권을 확보했고 경북대병원 등 6곳은 쟁의 조정을 신청한 가운데 병원별 교섭이 결렬되면 파업 규모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중증 환자가 어느 정도 회복되면 일반 간호사가 간호하도록 병실을 옮기는 등 중환자실 인력난부터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력 배치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노조 측과 합의점을 찾아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대면 소비가 많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성장하고 있는 비대면 업계는 어떤 영향을 받을지 권남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거리에 빈 상가가 즐비합니다. 거리두기의 여파가 여전한 건데 그래도 일상 회복을 맞아 조금씩이나마 기대감이 감돕니다. 재택근무가 끝난 이런 분들이 점심시간에 오시는 분들은 조금 늘었어요. 근데 여전히 오후나 명동은 워낙 공실이 많고. 일상 회복에 따라 이제 대면 소비는 점차 늘어날 거로 보입니다. 그럼 그동안 잘 나가던 비대면 소비는 어떻게 변할까요? 코로나 사태 이후 대면 소비는 지난해 서울에서만 9조 원 정도 줄었지만 반대로 온라인 시장은 급성장하며 지난해 1월 이후 거래액이 4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일상 회복 이유는 어떨지 우선 배달앱이나 인터넷몰 등의 비대면 업계 얘기를 들어보니 소비자들이 이미 편리한 경험을 한 만큼 성장세에 큰 영향은 없을 거로 보고 있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기여도 저희는 특별히 변화되는 상황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이용을 할 것 같거든요. 때로는 집에서 시킬 수 있는 그 예전의 상황과 큰 차이 없이. 지난해 서울시민 대상 조사를 봐도 열의 8은 코로나 종식 뒤에도 비대면 소비를 계속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사적 모임과 영업시간 통제가 풀리며 전체 소비가 늘어나는 가운데 그동안 억눌린 대면 소비가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비대면 쪽 성장이 주춤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면 소비 유축에 따른 소비 구성의 변화에 기인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면 소비의 회복세가 빨라질수록 비대면 소비의 성장세는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배달앱 등의 음식 서비스는 감염 공포에 둔감해지고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는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세가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다만 비대면 소비 관련 기술이 계속 발달하는 만큼 성장세 역시 여전할 거란 주장도 나오는 상황. 그새 익숙해진 비대면이냐, 그동안 참아온 대면이냐, 일상 회복을 맞은 소비자들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서울시로부터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TBS 뉴스공장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죠. 오세훈 시장이 예산 삭감으로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122억. 깎습니다. 물론 의회를 거쳐야만 됩니다. 라디오 방송이 정치적인 이유로 평지풍파를 겪은 예는 여러 번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74년 10월에 동아일보 기자들이 유신 정권에 대항해서 자유언론 실천 선언을 합니다. 그러자 권력이 광고주들한테 압박을 하니까 광고주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 동아방송 광고의 92%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동아일보의 동아방송은 결국 80년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KBS로 강제 흡수되어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라디오 방송 예산이 통째로 사라진 사례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전두환 신군부가 들어서서 1980년 언론 통폐합 조치를 할 때 CBS 광고 방송은 중지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95%가 광고였는데 44억, 물론 40년 전에 44억입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을 벌이는 걸까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당시에 보안사의 작성 문건과 보안사 담당자들의 진술을 모아서 밝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동아방송은 왜 KBS로 흡수됐는가? 야당성 보도 성향, 순화 조치가 필요했다. CBS는 왜 광고를 빼앗겼는가? 사주가 민주화운동 출신의 반골 인사인데 반정부 성향의 보도를 계속하더라. 네, 오세훈 시장은 이번 일이 예산 문제일 뿐 정치적으로 보지는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론 탄압, 방송 편성 침해 아니다. 예산 편성일 뿐인데 확대 해석하지 말라. 그런데 따지고 보면 박정희 정권도 전두환 정권도 방송 내용을 건드리진 않았습니다. 그저 광고주들에게 겁을 조금 주거나 광고를 금지했을 뿐입니다. 자, 광고를 빼거나 광고를 막으면 언론 탄압인데 예산을 깎으면 언론 탄압이 안 될까요?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3단 엔진이 일찍 꺼진 이유는 산화제 탱크의 압력이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누리호 발사조사위원회가 첫 회의를 통해 이 같은 1차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회의 내용 이성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21일 3단 엔진 연소 조기 종료로 위성 모사체 궤도한 체계 실패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엔진 조기 종료는 3단 산화제 탱크의 압력이 저하되면서 엔진 추력과 가속도가 낮아졌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누리호 발사조사위원회는 조사의 구성 이후 첫 회의를 열고 비행 데이터 2,400여 개와 원격 수신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3단 산화제 탱크 압력의 저하 원인으로는 산화제 탱크와 배관, 밸브의 기밀이나 산화제 탱크 압력 제어 센서 등에서 이상이 발생했을 가능성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조사위는 의견들을 반영해 이달 안에 추가 분석을 시행하고 누리호 발사 결과에 대한 1차 정리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누리호 발사 조사위는 최완석 황우영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조사위는 일단 활동 기한을 정하지 않고 위성 모사체를 궤도에 올리지 못한 원인 규명이 완벽히 밝혀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검증한다는 방침입니다. 누리호는 최종 단계의 기술적 문제를 보완해 내년 5월 0.2톤의 소형 위성과 1.3톤의 위성 모사체를 탑재해 2차 발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서민 교수의 호남 비하 파문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6192님, 서민 교수의 홍어준표 발언은 대학 교수가 아니라 초등학생도 할 수 없는 지역 비하 발언입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 소환 조사를 받은 손준성 검사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 대해서 4708님.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국회의원과 검사라는 게 웃기는 일입니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92년 전 오늘 광주에서 학생 항일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네, 이를 계기로 90년 전인데도 전국에서 학생 5만 4천 명이 연대투쟁에 나섰으니까 참 대단하죠. 그날의 함성을 만나보시죠.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